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김남국 변호사,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삼성동 자택 앞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이곳 삼성동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서류 봉투를 든 경호원들이 자택 안팎을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의 방문도 이어졌는데요. 오전 9시 20분쯤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10분 뒤에는 정장현 변호사가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택으로 들어간 지 5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 당일인 내일은 변호인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일부는 검찰청에 미리 도착해 대기할 예정인데요.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출두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오전에는 조용했는데 조금 오후 들어서 조금 소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방금 전에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검찰 출두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고 메시지는 준비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속보를 봤을 때에 그 9명의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님이 언론에 그 브리핑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예. 내용 자체는 내일 출두 시점에 입장을 밝힐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예. 내용은 아직 본인이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장소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조금 전에 그 다른 그 방송사의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장소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 자택 앞에서 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출발 때부터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인 장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그 포토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뭐 예. 분명히 메시지는 있겠지만 그 내용은 본인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해서 예. 그 내용이 길게 될 것인지 뭐 짧은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택에 도착했을 때 냈던 메시지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거나 자택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육성으로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초유의 관심사는 그 당시 나왔던 메시지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재의 최종적인 심판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출두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포토라인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라고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뭐 죄송하다, 그리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정도의 메시지일 건데 예. 사실 지금 오늘자의 변호인이 앞서 갖고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입장을 밝힐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은 예. 혹시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와 같은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긴 하겠으나 예. 여전히 이제 본인이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처럼 현재까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뭔가 일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의 연장선상에서의 추가적인 메시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예. 그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검찰에서도 여론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일 겁니다. 예.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도 결국은 현재 검찰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에 대한 그런 관점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서 만약에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행위처럼 모든 혐의들을 요목조목 다 부인하게 됐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뭔가의 메시지를 밝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삼성동 자택을 나와서 내일 검찰 중앙지검이니까 만약에 신호를 맞게 된다면 10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부터 중앙지검까지 한 6.9km 정도가 됩니다. 예. 이제 2호선 테헤란로를 따르게 되면 6.9km고 이제 9호선 라인으로 쭉 가게 되면 한 7.1km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네, 여러 예.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경찰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조금 용이한 방향을 조금 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기 CG로 그 영상으로 나와 있는 그 선릉역부터 교대역을 거쳐서 서초역 이 방향이 예. 차선이 굉장히 6차선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경호가 조금 용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 여러 가지 신호를 완전히 다 잡아가지고 통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시간대가 사실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물론 예. 그 출퇴근 피크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조금 넘어선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 피크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예.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는 차량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를 위해서 모든 차선을 통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아마 한 차선 정도나 그 통제를 한 다음에 신호를 좀 잡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경호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리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올 때도 언론이 예상한 경로하고 다르게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 가서 보통의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연문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정중앙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이미 각 언론사가 다 비표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다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그리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오늘 변호사의 발표도 들어보면은 예. 정중앙으로 들어오긴 하되 아무 말 없이 그냥 예. 아무 말 없이 쑥 들어가고 왜냐면 포트라인이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아. 이렇게 되면은 최순실 씨 때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내 중앙에선 들어와서는 한 10여 자국 발음으로 쪼개서 들어가고 예. 대신 다른 사람이 뭐 민경우 의원이 발표했던 것처럼 다른 변호사가 예. 입장문을 뭐 미리 발표하거나 대신할 가능성이 예, 있어요. 대신할 가능성이 그렇게 점쳐지고 동선을 보면은 지금 예.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내리게 되면 한 10걸음 정도 예. 차에서 그 포토라인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 한 35걸음. 이 걸음도 누가 걸어봤나 봐요. 아무튼 45걸음이면은 검찰로 들어가게 된다. 보통 이런 조사, 중요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글쎄 피의자 신분이니까 어떻게 좀 겸손해집니까? 두렵죠. 두렵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의뢰인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은 검찰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예, 모르기 예.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검찰과 특검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미 사건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뭐 그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사건하고 달리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패가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적극적으로 어떤 이번에는 조사를 응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반면에 예. 아직까지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카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예. 거 보면은 정말 창과 방패 이 속에서 변호인들 사이 또 검찰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보이고 있는데 예. 의외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나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담담한 모습을 보고 있고 뭐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담담하고 당당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란 것은 본인으로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구속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황성욱 변호사가요 지금 준비 상황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처음에 나오실 때 발목을 조금 예. 찔르셨는데 지금 뭐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담대하게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질 신문 가능성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예. 예,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초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요. 예.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뭐 대질 신문이든 어떤 수사든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측에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 외에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진하거나 혹시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이면 박 전 대통령이 검사 조사실로 올라가서 보완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이 밝힌 내용 보면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불러다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조사에 모든 걸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가 한 13가지 혐의로 이제 볼 수 예.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 수사를 하기도 또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좀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은 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질신문의 가능성이 혹시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또 볼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혐의는 뇌물죄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 때문에 이미 주말 내에 대기업 총수, 뭐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필요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증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관계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하게 대통령의 된다면? 혐의를 예.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대기업 총수 간의 독대 과정에서 오갔던 내용들의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가라는 얘기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다 안종범 전 수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안종범 전 수석을 중간에서 제외시키고 나게 되면은 이 뇌물죄라든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고리가 잘 안 맞춰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다른 참모진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었다라고 증언하는 참모진들이 많은 반면에 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과는 이제 배치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검찰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능하면 자정 전에 끝내겠다라는 거는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 1박 2일의 조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중앙지검 앞에 모습 봤지만 최순실 씨 출두할 때도 여러 성격의 단체들 회원들이 와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일 경호라든가 질서 문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경호 그 검찰 입장에서는 경호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일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청사 안으로 들어온다면 경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청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때 그 포토라인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랬죠.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는 경호를 방호실에 완전히 맡기질 않고 예. 공공형사부하고 공안 1, 2부가 아예 책임 전담을 해서 경호 문제를 조금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전체, 그러니까 중앙지검 전체를 아예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뭐 중앙지검 그날 소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을 전부 다 취소하는 걸로 지금 공고를 했는데 아마 다 전부 다 취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층뿐만 아니라 전체 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취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취재 기자들이 취재 열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조그만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사별로 2명씩을 할당을 해서 취재진을 취재할 수 있는 숫자를 40명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외신도 6명 정도로 한정을 해서 취재진으로 인한 어떤 혼잡이나 혼란을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내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가는 건 이미 시간까지 다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모를 불상사도 예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예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미 경찰 병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청 뒷산, 대법원 뒷산과 일대를 다 24시간 전에 매복을 다 했었어요. 예. 예, 그때 당시 또 마치 제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했는데 그 매복병으로 했더라고요. 24시간 전에. 그 정도로 경비가 사모하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그 상공의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건 일절 지금 못하도록 지금부터 그렇죠. 다 통제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이제 이 현장에서 당일날 현장에서 또 어떤 그 지지자도 오고 반대자도 오고 그렇겠죠. 막 이러기 예. 때문에 최순실 씨 사태처럼 미연에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검입니다. 예. 대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중앙지검으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지금 받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처럼 보이는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쌍둥이 건물 비슷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드나들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재판이 10시에 시작합니다. 9시 반에 부른 것은 보통 10시 전후로 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법원 정문 쪽에 장사진을 칠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실무적 감각으로 생각하기에 9시 반에 있는 것은 결국 예. 법원 재판 오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예.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위한 것을 상당히 그 배려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검찰, 경찰은 상당히 그 경우에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 하얗게 보이는 그 천막은 이제 언론사 천막입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내일 한 명 변호사 한 명이 입회. 박 전 대통령 조사받는데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네. 누가 가장 유력한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영하 변호사님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전에 그 기자단이 그 중앙지검 1차장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변호사 몇 분 정도 그 배석을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만 한두 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 기본적으로 지금 했을 때는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의사소통을 해왔는 유영하 전 변호사님이 그 배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한 2명까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계속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손범규 변호사님 2명 정도가 그 배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10층에서 조사를 받건 아니면은 7층에서 조사를 받건 조사받는 장소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으면은 한 2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양쪽에 2명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 아마 그 검찰 측에서도 부장검사 1명, 수사검사 1명 그렇게 되고 예. 검찰 측 그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변호사 2명 그 정도의 어떤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만 매일 출근을 하다가 오늘 처음에 정장현 변호사도 자택을 방문했는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네. 변호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친박계로 활동했던 그렇죠.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라는 과정에서 뭐 유력한 법조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뒤에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옆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를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드러내고 싶은 부분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중간에 전달자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아닐까 싶고요. 예. 오늘 뭐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다른 변호인들이 숲을 그릴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 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세세한 나뭇잎까지 들여볼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과정으로 저는 볼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예. 앞서도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혐의를 뇌물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뇌물죄라는 건 결국은 이번 사건의 최대 문제를 갖고 있는 최순실 씨와 경제적 이익 관계를 어떻게 공유했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거꾸로 돌아가면은 과거 이제 최태민 씨와의 관계에서부터 예,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검찰의 창에 막는 방패 역할에서 변호가 가능한 일일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200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그 당시 친이 친박이 세게 맞붙었던 당시에 네거티브 대응팀을 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당시부터 나름대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최순실 씨와의 관계 등을 떠나서 굉장히 박 전 대통령이 불편한 내용까지도 다 도맡아서 내용들을 세세하게 숙지하는 역할들을 아마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 원장, 어떻게 이 경력을 보면 2007년, 2012년 경선 당시 지근해서 박 전 대통령 모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관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챙겼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군포에서도 공천을 줘서 출마한 경력이 있고요. 예. 이번에 송파 의뢰도 사실은 박근혜 그랬죠. 네, 공천을 줬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안 됐는데 저게 이제 그 명칭상으로는 법률 지원 단장이지만은 예. 사실상 네거티브 팀장입니다. 2007년 경선 때요. 그래서 MB 후보 측에서 MB 대통령 후보 측에서 아무튼 최태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네거티브를 했을 적에 이 유영하 변호사가 예. 가장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당시의 후보죠를 갖다가 이제 마크하고 해가지고 신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최순실에 대해서 가장 잘 잘 알다라고 알죠. 볼 수 있어요. 예,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아무튼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는 거고 지금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제 헌법재판에 관련됐던 분들은 아마 이제 보강하는 예. 그런 이렇게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굉장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대선 캠프에서 뭐 법률 지원 단장을 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그 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캠프에 법률 지원 단장을 모신다라고 하면 보통 검사장 이상이나 뭐 그런 정도의 급이 돼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력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뭐 대표 문재인 전 후보의 지금 법률지원단장은 변협 회정을 했던 사람이 지금 법률지원단장으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어떤 법조 경력, 그냥 일선 검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당시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법률지원단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각별한 사례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2012년도 당시에 뭐 군포 의뢰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군포만 무려 3번을 방문합니다. 뭐 그렇죠. 알다시피 뭐 선고가 수백 개가 200개 개가 넘는데 군포에만 3번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를 굉장히 신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삼성동 자택을 보게 되면 방문한 시간으로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가 전적으로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나뭇잎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다른 변호사들이 뭔가 이게 법률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할 것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다 세세하게 마련을 하고 예. 이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미루어 보게 되면 아마도 그 내일 검찰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예. 내일 조사를 받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정광영 박사모 회장의 좀 주말 집회 때 얘기를 듣고요.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도의 간디처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비폭력의 위대함입니다. 아마 월화수승에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난처럼 안 한다 그랬죠? 적당히 안 합니다. 김혜수 열사님 보내드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누워있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숨 걸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에게 맛 좀 보여줍시다. 차 변호사님, 토요일 집회 때 얘기한 건데 글쎄요.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참 놀라운 장면을 보면 안 되죠. 예. 우리 일상생활은 평안해야 되는 것인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탄핵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 놀라운 장면 뒤에는 본인 10사람 말이 나오고 목숨을 걸겠다, 자리에 눕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의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좀 예고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본인이 어떤 격정적인 어떤 대중 연설을 하는 가운데 좀 감정에 격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도적이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내일은 언제입니까?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인데 예. 월화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가 저렇게 강한 어떤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간접적으로 이 검찰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자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걱정된, 뭐, 날짜까지 이제 못 박아가지고. 친박계 의원들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 모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오늘자로 기사에 나온 거를 보니까 뭐 이렇게 저녁에 친박계 의원들 특히나 조원진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에 예. 삼성동 자택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박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깊은 교감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친박계 의원들이 저녁에 비밀 회동을 뭐 비밀 회동이라고 하긴 못합니다만은 일단 회동하는 장면이 예. 기자에게 이제 목격이 됐고 이게 보도화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친박계의 핵심 유력 주자라고 하는 의원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땐 조원진 의원 정도만 있는 거고 예.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재선 정도의 의원들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초선의 의원들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김진태 의원인 김진태 거죠. 의원요. 그러니까 친박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한 이후에 자기들의 정치적 행보를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선언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친박계의 핵심 주자로서 대권 출마를 선언했고 지금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집회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김진태 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자리에 이제 김진태 의원이 왔고 모여있는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 보이는 김기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의 국회의원인데 강원 도당위원장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우연 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부터 출신해서 바닥 조직에 굉장히
조직력이 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예. 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김진태는 혹시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종의 만남과 모임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한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차 컷오프가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박 전 대통령에겐 유독 열성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마마하면서 오열했던 분이 있었죠.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둠만 동파로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서민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용서하시옵소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세상이 심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휴, 믿지 마라, 믿지 마. 큰절을 하고 오열을 하는 건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4년도 이 부분이 이제 속초 산불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여기 주민들이 큰절을 한단 말이에요. 유독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의 어떤 팬클럽이라고 하는 수준을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대신한다라는 그런 어떤 분신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지지한다.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뭐 존경과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내 삶과 함께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배경에는 아마도 주로 이제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5, 60대 이상층에서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그분들의 어떤 그 성장 배경이라든가 경험이 축적된 것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50년,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역사와 함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마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향수를 지금 안기시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영시켜서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신격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장 내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뭔가는 조금 더 현실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조금은 환상이나 이런 데서 조금 깨어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산업화하고 국가부흥의 주역들이 그때 지도자들을 동일시한다. 근데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그 당시에서도 저런 열성적인 지지를 얻었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 아무튼 그 박정희 대통령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150불의 이 대한민국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예. 대통령이 어디 지방을 다녀왔는데 가서 어린애들이 배고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얼굴이 막 마른 버진 피고 이런 모습 회상 운 적도 있거든요. 하여튼 예. 그 150불의 대한민국을 지금 거의 3만 불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2만 불로 만들어 놓은 그 박정희 신화가 있거든요. 경제 부흥에. 물론 이제 유신 독재의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네. 그런 그 영과 공간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한 이미지로 예. 더더구나 거기서 또 이제 청와대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한다 유경수 여사의 그 국모 같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경수 네. 여사는 또 어렵고 소수자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소록도의 그 한센병 환자들 가서 직접 막 손으로 잡고 이래가지고 온 국민이 같이 아주 감동을 줬던 그런 신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실에 실현하지도 못했죠.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서 예. 최순실과 신비주의로 머물렀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그런 면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지자들이 지금도 마마로 생각을 하고 국모로 생각하고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저런 숫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똑 떨어진 증거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저런 측면에서. 그런 예.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원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박근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과거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적절한 때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방 순시를 다녀오신 후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에 가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 온통 버짐이 피어 있었고
빡빡 깎은 머리마다 기계충이 옮아 있었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먹지 못해서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하시고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습니다. 나가시는 뒷모습에서 아버지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큰 빚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른 정치를 해서 여러분께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글쎄 저런 모습이 뭐 하나 둘씩 쌓였을 텐데 국가부흥의 주역은 국민들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어쨌든 아까 같은 그런 모습, 마마라고 예.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에서 있었던 그 흉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무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지금 마마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무렵에 이제 국상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하고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운구하는 동안 모든 국민이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때의 그와 같은 어떤 국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오열했던 그 사람들이 저 장면을 다 보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인 사망이 아닌 이른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 그때 1979년 12월 26일 있었던 그와 같은 것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입을 했는 그와 같은 속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리더를 했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뛴 사람은 바로 국민이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버지의 어떤 못다 이룬 꿈을 다 이루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회복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어떤 그 비극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이 커터칼 피스 미후에 국가만 생각하고 살겠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그때 좀 인터뷰도 좀 보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크든 작든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그날의 상처는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부터 남은 인생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저를 바칠 차례입니다. 2012년 대선 홍보 영상 결국에는 탄핵이 됐지만 이미지 정치였느냐 아니면 저 진심은 언젠가 또 다르게 평가될 것이냐. 그렇죠. 근데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어떻게 잘 형성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고 근데 저렇게 쌓았던 이미지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최순실 씨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 2004년도에 아까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젊은 층과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그것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얘기해서 계정을 만들라고 해서 최순실 씨가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미지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대한민국을 그리워해서 만들어냈던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 아니라 최순실 씨 일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잡고 뭔가에 대한 사적 이익을 행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애잔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 장면도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피습당했던 그 얼굴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 클로즈업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했으면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예. 또 이번에 가장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비선 의료진들의 개입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얼굴에 갖고 있던 컴플렉스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실 너무 적나라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예.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번 사건처럼 바닥까지 한번 까고 모든 것들을 보여지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안 주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인한 국정농단이 보여주는 그 피해가 국민이 갖고 있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역사가 좀 지난 거라도 재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좀 보고 최근에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의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이미지 정치에서 이제 마케팅까지 쭉 해온 거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고 탄핵까지 됐는데요. 예. 저런 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각종 2004년도부터 보여줬던 거 홍보물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가와 결혼하고 그런 진정성이 보이려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가. 그런데 특출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순실과의 국정농단밖에 남지 않아서 상당히 그게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뭐 4대 강인의 뭐네 막 실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실물 경제를 알아서 금융위기를 갖다가 돌파한 그런 나름의 성과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지금 너무 임기가 4년 동안 내내 있으면서 너무나 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먼 훗날은 상당히 그 평가되기에 부담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과에서 공이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도 이제 형제자, 뭐 동생이 2명이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그런데 가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뒤에 가림막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르는데 저는 그래도 벌써 이제 가족들이 한번 갔다 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봤을 때는 못 갔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둘째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하니까 막내인 이제 박재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누나가 부를 때 가는 것이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돼 버린다고 하면은 같이 만날 기회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검찰 수사를 하는 동안 심리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라도 한번 서로 어떤 이번 기회 가장 큰 때 물보다 진한 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어떤 이번 기회로 해서 화합하는 모습 그 자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제 뭔가 그 가족들의 화합을 통해서 또 국가의 어떤 국민과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겠다.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그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불식되면 좋겠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아는 누나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나가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박지만 회장 얘기처럼 누나가 먼저 성격상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최순실 씨 생각이 나게 되는데 결국은 과거에 이제 그 보도했던 선례들을 쭉 보게 되면은 가족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던 모든 계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최태민 회장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 있었던 피부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쭉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오래된 인연이지만 끊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최순실을 통해 들어왔고 결국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 속에 형성돼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최순실 씨와의 오래된 관계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좀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족들을 만나는 모습을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삼성동 자택에 매입할 거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옮길 가능성은 뭐 충분히 이유들은 있거든요. 네,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호상의 문제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탄핵이 됐긴 했지만 그 예우에 의해서 사실은 근접 경호는 또 최소한의 경호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저에 경호원들이 상주하고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택을 보게 되면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2층까지밖에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거주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경호를 하려고 하면 경호 시설이라든가 경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경호동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별개의 건물을 저기에다가 신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저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향후에 조금 멀리 봤을 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예. 아마도 매각을 하고 경기도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서울 인근에서는 사실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택뿐만 아니라 경호동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서울 인근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걸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조금 사정이나 사건이 여건이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예. 경기도 서울 인근 부근으로 조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호 문제도 경호 문제지만 지금 주민들도 지금 저희 화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저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위에 바로 뒤에 또 초등학교가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이나 학교 등하굣길에도 문제가 되고 또 지지자들과 또 반대파들이라서 계속 피켓 시위를 하고 저렇게 또 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지금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저게 지금 재판도 재판이지만 아니 그 검찰 조사도 조사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예. 연희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동네 분들이 굉장히 지금 생활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그 떠나주기를 바라는 예. 그런 그 마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이모저모를 다 생각해가지고 고려해서 지금 매각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덴마크에서요, 김병규 교수님. 예. 정유라 씨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 예. 그 날짜가 좀 공교롭게도 정유라 씨가 이제 한국으로 송환이 결정됐던 그날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 변호인, 우리가 이제 전관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던 검찰 출신의 유력한 변호인인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심장마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그래요. 추정하는 거죠. 추정을 할 심장마비는. 뿐이죠. 그러니까 예.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이 음리 죽음을 당했던 경우들이 이제 밝혀지는 예.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정유라 씨의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망한 걸 두고서도 벌써 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망 원인은 한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망 원인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만 뭐 확실한 거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을 변호해주던 굉장히 유력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이 내려지고 났는데 이것들의 법적인 다툼들을 해야 되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해주는 변호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조력자를 찾아야 될지도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고요. 예. 굉장히 지금 먼 곳에 있는 정유라 씨가 과연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는 또 여전히 많은 뭐 사람들은 정유라 씨를 뒤에서 조력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또 문제 없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뭔가 좀 의혹투성인 얘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진 거죠. 이의 신청하고 지금 못 가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지난 17일 날 한국 소환 결정이 나니까 예. 바로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처음에는 이의 제기한다라는 것만 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의 제기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보통 그 변호사 업계의 관행입니다. 아마 지금 일단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하루 만에 지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피터 변호사란 분이 그 로펌에 있다고 하면 아마 그와 유사한 사건을 하는 다른 변호사를 얼른 그 선임을 해서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의 어떤 최종
최적화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다른 로펌이나 다른 변호사를 지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적절한 변호사를 찾는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그 얘기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그 피터 변호사가 일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과로사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요, 일가족 전체가 같은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데 얘기인데 한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